자, 이번 시간 이제 고려 시대 들어왔습니다. 고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고대 사회를 했고요. 그렇죠? 고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고려로 들어왔는데 이제 통일 왕조 고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부하기가 수월합니다. 저번에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왕들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그 시기가 그렇죠? 삼국의 항쟁, 그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었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왕조가 통일돼 있어요. 그래서 고려 왕조부터는 고려, 조선뿐만 아니고 조금 수월하게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다. 자, 고려를 한번 볼게요. 최근 이제 110쪽이죠. 그래서 중세국가라고 부릅니다. 고려 시대를. 세계 중세사인데 동양에서 당이 멸망하고요. 5대 10국으로 넘어가서 송나라가 들어와요. 근데 이 송나라 같은 경우는 저번에 그 5대 10국이죠. 그 전 시대는 또 당나라고, 당나라도 전쟁 많이 했고요. 56국 시대 막 수나라 거치고 또 56국 시대 걸치고 막 분열을 거듭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우리가 지금 분열을 계속해서 왕조가 흔들리는 이유는 뭐다? 무식해서다라는 거죠. 전쟁을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치, 그러니까 글로써 다스리는 공부, 그러니까 이제 무보다는 문을 숭상하는 문치주의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나라 같은 경우는 국방력은 좀 약화되고요. 고려 같은 경우는 그 후삼국 시대 있죠.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 이것을 고려가 통일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력은 송나라에 비해서 조금 더 강하고 나라는 좀 약하지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송나라하고 친해져요. 친교 관계를 맺고, 그래서 고려는 송나라에게 그 무력을 그리고 송나라는 선진 문물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서로 교류를 하는 그런 국제 정세가 펼쳐지게 되고요. 12세기 들어가면 이제 여진이 성장을 해서 여진이 송나라를 쳐버려요. 그러니까 송나라가 쭉 하고 밀려버립니다. 그리고 여진이 강한 나라, 금이라고 나라를 만들고 그 금나라는 또 저쪽 몽골족한테 맞고 그래서 이제 궁중분해돼서 다시 여진으로 가게 되고, 그 땅을 몽골족이 점령을 하고, 몽골은 이제부터 대제국인 원을 건국하게 됩니다. 뭐 복잡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좀 이따가 공부하면 다 나옵니다. 자, 고려의 성립과 민족의 재통일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고려 시대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후삼국 시대죠. 그래서 고려가 918년에 왕건이 만들어지고, 후백제, 그렇죠? 후백제는 이제 견훤이, 그리고 이쪽은 신라, 윗동네는 발해지요. 발해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제 통일을 시키는데요. 자, 일단 고려 중점으로 보자라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신라 중점으로 봤으면 고려 중심으로 보자. 자, 고려의 건국, 고구려의 계승을 표방하는 거, 이름에서 벌써 나오고요. 그리고 송악에 도읍을 하는데, 송악이라고 하는 것은 송도, 그리고 개성, 개경, 다 똑같은 얘기로 우리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민심수습, 그리고 호족 세력, 지방 호족 세력을 또 포섭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고요. 아무래도 신라한테는 좀 우호적으로, 후백제는 적대적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전개를 볼게요. 후백제를 건국했죠. 후고구려가 건국되고, 고려 왕건이 나라를 새로 만드니 그것이 918년의 고려. 그리고 발해가 윗동네에서 멸망했는데 926년 누구에게 멸망합니까? 이 윗동네에 살고 있는 거란 애들이 쳐들어와서 멸망하게 되고, 이때 멸망했을 때 이 발해 유민들이 내려왔을 때요, 그 고려 왕건은 이 발해 유민들을 다 수용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신라가 투항하지요. 그래서 경순왕이 투항을 했을 때 일어나시오. 그래서 최초의 사심관 제도로 임명을 하게 되고, 그리고 후백제가 멸망되면서 고려가 통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윗동네는 어떻게 거란이 살게 되고, 자, 그래서 고려 거기에서 보면 발해 유민 포용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발해가 멸망 직후에 고려로 망명했을 때 대표적으로 이제 934년에 책이 있죠. 대광현이 망명했을 때 발해 마지막 왕이 그 대인선입니다. 대인선의 아들, 그러니까 세자예요.
그대로 있었으면 왕이 될 뻔했던 대광현이 망명을 했을 때 그 왕족 대우를 해줍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신라가 투항하죠. 이 공산전투라는 거 후백제 견훤이 신라에 쳐들어가서 신라의 경혜왕을 살해했을 때 이때 왕건이 신라를 도와주게 되죠. 이때 이제 후백제 견훤이 이기기는 하지만 이때 신라인들의 신망을 얻은 왕건. 그렇죠? 신라가 통합되고요. 그리고 후백제가 멸망하게 됩니다. 후백제. 왕건은 후백제를 정벌을 하면서 이제 통일국가로 가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거는 왕건은요, 거란에 대해서 관계가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습니다. 그렇죠? 거란을 적대시합니다. 거란을 적대시했던 이유는 뭐예요? 자신의 형을 그렇죠? 제껴버렸잖아요. 그것이 발해고 그렇죠? 그러니까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과는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왕건 같은 경우는 지금 북진, 북으로 진격하자, 북진이죠. 예전에 그 누굽니까? 장수왕. 장수왕은 남진 정책을 추진했지만 거꾸로 왕건은 북진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영토 통일신라의 영토에서 그 왼쪽 날개에 보시면 영토를 확장하죠. 그래서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영토를 또 확장하게 되는 이것이 이제 북진 정책이고, 이 북진 정책을 위해서 서경 윗동네죠. 개경이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윗동네를 중시하게 되는데 이것이 북진 정책의 일환이었다. 이런 것들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려 왕조가 시작됐습니다. 자, 고려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고 맨 처음에 시작되면 전기, 그러니까 고려 초 왕들의 업적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려는 이제 태조, 그리고 해종, 그리고 정종, 광종, 경종, 성종까지. 그래서 쭉 가다 보면 태조에서 성종까지가 나오는데 이 성자는요, 이룰 성자를 써요. 그러니까 이 태조부터 여러 가지 왕들이 이제 나라를 건국하고 정신없이 이것저것 정책을 막 펼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정책도 있고 나쁜 정책도 있어. 좋은 정책을 뽑아가지고요, 이 성종 때 정도 되면 이제 기틀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 버리고 요거 체크하고 요거 체크하고 요거는 취하자 그러면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려 전기는 성종 때까지로 보고 있죠. 그래서 성종 때 국가의 기틀이 만들어지고 이 국가의 기틀을 만들었다 해서 성종입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성종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고려 초 왕들의 업적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태조 왕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태조 왕건의 업적은 싹 다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왕권, 그래서 왕권의 확립, 민생 안정이지요. 일단 민생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어요. 취민 유도라고 하는데, 취민, 백성을 취할 때 유도, 일정한 도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세금을 걷어도 도리 있게 해야 된다. 법에 근간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많이 해서 민심이 안 좋아. 민생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어요. 세율을 10분의 1로 감경시켰어요. 지금까지 10분의 1로 오게 되죠. 그러니까 대단하다라는. 자, 그리고 흑창을 설치하는데요. 흑창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진대법을 계승한 거예요. 그래서 진대법을 똑같이 시행하는 것이 흑창입니다. 그래서 이 흑창이 조금 있다 의창으로 점점 커져요. 그래서 기구가 커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흑창에서 의창은 성종 때 확대 개편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태조 때 흑창이라고 나오면 고려 초다, 성종 전이다. 이것도 알 수가 있죠. 사료에서 흑창이었죠. 그러면 성종 이전 상황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태조 왕건은 왕권을 강화시킬 필요도 있죠.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어떤 것들을 했었느냐라는 거죠. 동그라미 2번에 왕권 강화예요. 정계와 계백요서. 정계와 계백요서인데요. 계자의 동그라미 치면 뭐예요? 계율입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신하들 관리가 필수죠. 그래서 신하들에게 일정한 계율을 얘기를 한단 말이죠. 관리들의 지침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뇌물 받지 말고 뭐 이런 것들 깨끗하게 정치를 해야 된다. 관리들은 이런 것들을 제시했고요. 그렇다면 후대 왕들에게도 제시를 합니다. 그것이 훈효 10조인데요.
후대 왕들은 들어라. 내가 피를 흘리고 피땀 흘려가지고 만든 나라 쉽사리 망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왕이 됐으면 이런 것들은 지켜야지. 그래서 10가지 조목을 얘기를 했으니 그것이 훈요 10조입니다. 관례들에게는 정계개백요서, 후대 왕들에게는 훈요 10조. 훈요 10조의 내용을 조금 볼까요? 3조에 왕이 계승은 적자적손이며 부자상속을 얘기하고 있죠. 부자상속은 왕권 강화잖아요. 그렇죠? 4조에 보면 거란은 금수의 나라니 짐승의 나라니까 놀면 안 된다. 거란을 적대시하고 있고, 동그라미 5번 서경은 엄청 좋다. 그래서 그 아랫줄에 보면 왕이 되면 100일을 머물러서 한번 지내봐라. 내가 뭐 얘기해봐야 다 필요 없고 100일 동안 머물러봐라. 그럼 왜 내가 서경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지를 너희들이 알 수가 있을 것이다. 6조 연등은 부처를 제사하고 팔관은 이렇게 좋은 것이니 그 아래 후대 간신이 의식절제 가감을 건의하지 못하게 해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 고려는요 불교 국가입니다. 그렇죠?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불교 행사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 행사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즐겨라. 부처님 오신 날 즐겨라. 세상이 평온하고 술 마시고 부처님의 덕을 칭송하면서 놀자 이런 거죠. 그래서 불교 행사에 대해서는 가감 뭡니까? 더하고 자르고 특히나 자르고 이런 것들은 못하게 해라 왕들한테 지시한 거죠. 자, 그리고 호족 통합 정책입니다. 아무래도 지방 호족들에 의해서 나라가 건국이 됐기 때문에 힘 있는 호족 세력들이 반란을 언제 할 수 있을지, 언제 할지 모르지요. 그렇죠? 그것을 또 다스려야 돼요. 그러면 이 호족들을 어떻게 찍어 누르느냐? 그건 한계가 있죠. 그래서 회유책, 어르고 달래고, 그렇죠? 그리고 강경책, 잘못했을 땐 혼내고, 이것을 동시에 하는데요. 회유책부터 볼게요. 개국공신과 지방호족을 관리로 등용을 해요. 공무원 만들어줘 버리고, 그리고 역분전을 지급합니다. 역분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노급 관료전 이런 거 있죠? 토지제도인데요. 월급 주는 거죠. 일종의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 고려를 건국하는데 이 힘을 실어줬던 관리들 있죠. 이른바 공신들에게 지급했던 땅이죠. 역분전. 고생했어. 그러면서 자, 유력한 지방호족과 혼인정책. 그래서 부인이 29명이에요. 엄청 많죠. 이 호족들의 딸을 내 첩으로 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이 호족들은요 장인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장인이면 엄청나게 또 권세를 누릴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사위 죽이겠다고 일어나가지고 사위가 죽어버리면 뭐 명분 안 쓰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혼인 정책을 하면서 왕족으로 편입해요. 요거하고 같이 가는 것이 또 뭐냐면 사성 정책입니다. 사성 정책. 이 호족은 그 왕의 장인이 되잖아요. 장인을 왕시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사하다 성을, 왕시성을 하사하다, 사성 정책인데 이것을 줘버리면 왕족으로 편입이 돼버리죠. 귀족에서. 그렇죠?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견제책이에요. 사심관 제도가 있습니다. 사심관 제도는 최초로 경순왕이죠. 경순왕이 그 지역을 통치하게 하는 거. 다시 얘기해서 그 지역의 지방관을 출신자로 임명을 하는 거죠. 지금 고관인데 내가 이제 고향이 전주다. 그러면 전주의 사람을 뽑아서 사심관으로 지방관으로 파견을 하는 것. 사심관 제도. 와, 그러면 반란이라 이런 게 더 쉬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까지 안 좋은 게 뭐야? 학연, 지연, 혈연 뭐 이런 거잖아요. 지연. 그렇죠? 뭐 이런 건데 내가 이 동네 출신이니까 다 후배고, 그렇죠? 연대가 쉬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심관은 두 개 다예요. 그래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얼르고 달래는 회유책의 성격도 있지만 만약에 사심관이 임명이 됐는데요. 그 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일, 다시 얘기해서 반란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면 연대 책임을 물어버리는 겁니다. 지방관에게. 선생님 그러면 그거는 조금 이상해. 왜 이상해요? 자, 보세요. 지금 서울시장 있죠. 서울시장이 있는데 서울이 엄청나게 인구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반란이 일어났어. 나랑 관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연대 책임 물어가지고 자르겠다? 앞뒤가 안 맞죠. 그만큼 관리를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경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심관 제도가 있었고요.
기인 제도가 있습니다. 기인 제도는 예전에 통일신라 상수리 제도하고 유사한 건데요. 호족들의 자식들을 뽑아서 왕건이 궁에 불러요. 그래서 궁에서 궁에서 교육을 시켜줄게. 그럼 와 좋지요. 뭐가 좋아요? 인질로 잡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질로 잡아가서 이들이 난을 일으키면 어떻게 아들 죽여버릴 건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아들 죽이겠다고 반란 못 일어나죠. 이게 일종의 인질 제도인 기인 제도예요. 그래서 사신관 제도, 기인 제도는 반드시 기억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북진 정책인데요. 북진 정책은 이제 만부교 사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만부교 사건은 뭐냐면 이 거란 애들이요. 고려하고 친해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낙타 50마리를 보내요. 그러니까 낙타 50마리를 보내니까 고려에서 와 웰컴 고맙다 땡큐 한 다음에 50마리를 받아요. 그 다음에 만부교라는 다리 밑에다가 울타리를 쳐놓고 이 50마리를 가다 넣습니다. 그리고 아사시켜버려요. 굶겨 죽여버린다는 거지. 물도 안 먹이고 굶겨 죽여요. 이것은 완전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이게 거란과 고려가 적대시되는 계기가 되는 건데 이해를 못하신다면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요. 자 미국 대통령한테 진돗개 50마리를 선물로 줬어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 이거를 딱 받아가지고 굶겨 죽이면 우리는 그냥 뭐 완전 난리 날 거예요. 반미 시위에 연일 계속될 겁니다. 그죠? 이 미국 그거 하지 말자 막 하면서 난리 나죠. 국제적 위상,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것이 거란이거든요. 이게 만부교 사건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고려 입장에서는 정신 나간 거지. 얘들이 지금 니들이 지금 원수의 나라가 지금 친하자고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버린 것이 만부교 사건이고 그리고 이제 북진 정책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야죠. 거꾸로. 예전에 장수왕은 내려왔지만 우리는 올라가야 돼. 그래서 서경, 평양을 중요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북진 정책의 일환이고요. 그래서 영토도 확장하니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되는 것. 시험에서요. 이렇게 해서 확장이 됐어. 그래서 여기 가라고 놓고 가의 영토를 확보한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 그럼 뭐예요? 태조 왕건에 대한 정책을 찾아라 이 얘기죠. 혜종 때 그의 아들 이혜종입니다. 그리고 정종이 있는데요. 자, 이 이혜종과 정종 같은 경우는 왕권이 땅에 떨어져요. 이 혜종 때는요 왕귀난이 일어납니다. 그 왕규라는 게 지방 호족의 중에 한 명 양규가 있는데요. 양규가 아니고 왕규, 왕시성이니까요, 그렇죠? 왕규가 누구냐면 태조 왕건의 장인어른이에요. 장인. 근데 이 왕규는 딸을 태조 왕건에게 주고요. 그 또 딸을 그의 태조의 아들인 혜종한테 줘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죠. 혜종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의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인. 그 아버지의 장인이니까 할아버지. 그렇죠? 할아버지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또 딸의 그러니까 장인이면서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왕규예요. 그러니까 왕규 엄청난 권한을 누렸던 사람인데 이때 이제 혜종 어린 친구가 왕이 돼가지고 내 사위한테 얘기했더니 혜종이 들은 척도 안 하니까 내가 차라리 왕이 될까? 아이 그건 좀 아니야. 그래서 외손자 광주원군이 있는데 이 혜종을 잘라버리고 광주원군을 왕으로 옹립시켜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왕귀의 난입니다. 그래서 혜종 때 왕귀의 난이 일어났는데 이 왕귀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병으로 혜종은 세상을 뜨고요. 그 다음 정종에 있어가지고 왕귀의 난이 진압되면서 왕을 하게 되는데 이 정종 때 이 보세요. 벌써 이 정종은 또 태조의 아들이에요. 배다른 동생이고 이렇게 되니까 정종은 왕권 강화에 힘을 쏟아요. 그래서 이 광군이라는 군대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광군 30만을 편성을 해요.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시키다가 세상을 뜬 왕이 정종이에요. 왕권을 확고히 강화시키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다 쓸까요? 광종이 집권을 합니다. 광종 이름이 조금 좀 광 하니까 좀 무섭죠. 빛괄장, 빛광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미칠 광자, 미친 무섭죠. 이 광종 같은 경우는 일단 뭐만 기억하시면 되면 왕권 강화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왕권 강화입니다. 자, 선대 왕들이 왕권을 강화시키다가 세상을 떴기 때문에 광종이 등극을 했을 땐 피로써 정권을 왕권을 안정시킨 왕이
광종입니다. 그래서 광종하면 무조건 왕권 강화예요. 조선시대 가도 거의 비슷해요. 왕권 강했다가 약해졌다 다시 강해지고 고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광종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일단 광종은 노비양건법을 시행하는데요. 노비양건법이 기가 막힌 제도예요. 자, 해종, 정종, 광종. 고려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광종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세금은 누가 많이 납부를 합니까? 평민들이 대부분 세금을 납부하죠. 그런데 전쟁이 많아지니까 전쟁 노비가 급증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평민인데 요만큼이 평민이었는데 이게 노비가 돼버려요. 이 평민이 수가 팍 줄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재정이 악화돼요. 야,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광종이 장부 갖고 와. 이거 잘못된 거야. 얘들이 원래 여기 있었던, 그쵸? 얘들이 어떻게 노비야? 평민이잖아. 얘들 양민, 평민으로 바꿔라고 한 거죠. 그러면 보세요. 평민들이 세금 내죠. 노비는 세금 안 내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세금 안 냈다가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은 확보되죠. 국가 재정은 확충되고요. 게다가 광종이 왕이 됐을 때 방금 이쪽 왜 힘이 없죠? 귀족들의 힘이 세니까. 귀족들의 힘을 누르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펼치게 되는 거예요. 자, 왕이 있고요. 이 위에 귀족들이 있는데 왕이 뭐 하자? 그럼 귀족들이 계속 덤벼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들은 왕이 뭐 하자 그러면 어이구 우리 생명의 은인께서 하시자는데, 그렇죠? 귀족들이 반대했어요. 그럼 숨어 있다가 린치하는 거죠. 그렇죠? 얘들은 이제 퇴근길에 가면 돌멩이 하나씩 던져버리면 바로 즉사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돼요? 이 귀족들이 평민들의 눈치를 봐버리는, 그렇죠? 이 노비안건법이에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은 것이 노비안건법이에요. 그래서 국가재정도 확보하고 왕권을 탄탄하게 하는데 기틀이 되는 것이 노비안건법입니다. 자, 그리고 과거제도가 있는데요. 광종은요, 후주라는 곳에서 귀한 쌍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쌍기를 높이 등용을 시킵니다. 저쪽에서 넘어왔으니까 네가 선진문부를 아니까 과연 내가 왕권 강화하는데 어떤 제도가 괜찮겠느냐라고 하니까 쌍기가 얘기하죠. 배야, 과거제가 좋겠습니다 라고 해요. 과거제, 그것은 무엇이냐? 시험을 봐서 관리를 뽑는 것입니다. 그거 좋구나. 그렇죠? 그래서 문과를 시행합니다. 문과는요, 시행 안 해요. 이게 단점이에요. 고려시대 문과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참 지나다 보면 고려시대 문과가 잠깐 있었다 없어졌다 막 이런 건 좀 있어요. 근데 정식적인 문과는 없습니다. 고려는. 그래서 문과만 시행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과거제를 시행하니까 머리 좋은 친구들이 급제를 하죠. 급제하니까 왕측근은 누구예요? 머리 좋은 신하들이 다 오죠. 그러니까 힘도 안 되죠. 그렇죠? 힘도 안 되지, 머리로도 안 되죠. 찍어 눌러버리는 거죠. 광종이 엄청나게 무서워지게 되는 거죠. 칭제건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칭제건원은 뭐냐면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연호, 광덕이라고 쓰고요. 준풍이라는 연호를 쓰게 되는 것이 이 광종입니다. 그러니까 연호까지 썼고 황제라고 칭했으면 중국과 대등하다라는 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왕권이 엄청나게 강했었구나. 이런 것을 단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 양거래 위반의 통치체제 정비에서 백관공복제, 그래서 관리들의 복색을 다시 입혀요. 예전에 우리가 신라의 골품제도, 자비청 황색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시면 백관공복제에서 자단비 녹색인데 색깔은 모르셔도 돼요. 고려시대 색깔은 모르셔도 되지만 고려시대 관복을 다시 정비를 했다. 광종입니다. 위계질서 확립이죠. 자, 기타에서 보시면 왕권 강화, 다숙청이에요. 공신, 호족 이것들이 지금 숙청하고 반대파 다숙청. 주현공부법인데 특산품을 납부하는 거 있죠. 공납제도. 이 공납제도를 주와 현 단위로 부과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한 명 한 명 집집마다 부과했다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고민이 많죠. 그러니까 이 주와 현 단위로 부과를 했다. 주현 공부법. 그렇죠?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자, 제위보라는 것을 또 설치하는데요. 이 보라는 놈이 뭐냐면요. 기구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공적 기금을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공공기금, 돈을 모금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재물, 곡식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돈이 많아져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돈이 많아지니까 재단이잖아. 그렇죠? 재단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겁니다. 와, 선생님 뭐 이자 해봐야 뭐 얼마 되겠어요? 그렇죠. 뭐 1,000원의 이자 얼마 안 되죠. 그렇죠? 근데 1,000억의 이자는 꽤 되겠죠. 그런 걸로 계산하면 돼요. 꽤 되는 겁니다. 공적 자금을 만들어서 빈민을 이자로 구제하는 방법 보여요. 자, 경종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광종에 이어서 경종이 등장을 해요. 이 경종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그 피로스 장치를 합니다. 그래서 광종의 뜻을 이어받는 게 아니고 이건 모르셔도 되는데 경종 같은 경우는 광종에 했던 모든 죄들 싹 다 뒤집어 버려요. 그리고 뭐 천둥 번개 팡 치면 정신 조금 이상해가지고 그다음에 네가 그랬지 그러고 사람 죽이고 막 그랬던 피해 정치를 했었던 경종의 시대가 있었는데 경종 때는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전식과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시정전식과 이게 뭔데요? 경제편에서 우리가 배웁니다. 그래서 경종 때는 그냥 시정전식과 이것만 알아놓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성종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성종 때는 엄청나게 중요하지요. 일단 여기에서 보시면 태조에 대한 모든 정책을 다 외우셔야 되고 그리고 광종, 무조건 왕권 강화책 싹 다 외우셔야 되고 그리고 성종의 왕권 강화? 성종에 대한 모든 업적도 싹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강한 왕들 이렇게 이제 외우셔야 된다라는 건데 성종을 한번 볼게요. 자, 양거리 일본에 유학을 진흥시켰던 것이 성종입니다. 성종은 문물의 정비를 완성시킨 왕이죠. 제가 아까 시작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성종 같은 경우는요. 개혁을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 보면 막 그냥 왕들 피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종 같은 경우는 왕위에 등극을 하자마자 유학이라는 거, 유교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은데 대신들은 어찌 생각하오? 라고 얘기하는데 벌벌 떨죠. 왜요? 다 여기서 말 잘못했다가 혓바닥을 뽑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대신들이 무서워가지고 왕하면 훅 떨어. 그러니까 대신들 괜찮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시오. 내가 개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안 들어요. 열받죠, 성종이. 야, 다 모여. 숙제 내줄게, 숙제해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포트를 제출하라고요. 개혁 정치에 관련된 레포트를 제출해라. 그러니까 이만큼씩 제출을 해요. 막 제출. 거기에서 이제 매일 성종이 그걸 읽는 거야. 개혁 이건 아니고 이건 내용 좋은데? 이게 제출 누구야? 라고 했더니 최승로지요. 그래서 최승로가 제시한 시무 28조가 있었는데요. 이 내용이 가장 좋더라. 그래서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채택을 해요. 그런데 최승로의 시무 28조에 대한 내용 대부분이 유교 정치에 대한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종하면 유교 정치,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그대로 시행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단 보시고요. 최승로는 5대 왕의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최승로가 이 그 시무 28조와 더불어 5조 정적평, 5조 치적평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그 뭐냐면 5대 선대왕.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왕들의 업적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태조께서는 이 일을 하셨고 이 일을 하셨는데 다 좋았다. 이 일은 하셨는데 좋았다. 라고 평가를 할 때 이 광종이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게 훨씬 더 많았다라고 광종을 평가절하해버렸으니 그것이 최승로입니다. 그래서 광종 뭐라고 하냐면 노비왕권법 시행했죠. 그래서 사람 너무 많이 죽였고 과거제를 시행했죠. 그러면서 이제 국가의 그 신분제도가 문란해졌고 뭐 이런 얘기들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제를 통해서 뇌물을 먹는 관리 이런 것들 부정하게 막 사람들을 뽑았고 막 그러면서 질서를 문란하겠다. 사회 질서를 이런 걸로 하면서 광종을 비판하고 제일 칭찬했던 것이 태조 왕건이에요. 태조 왕건이 했던 건 다 수용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광종은 좀 걸러서 수용합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것. 동그라미 1번 최승로의 5대 왕의 평가입니다. 그 아래 보면 광종은 평가절하했다라고 사료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동그라미 2번에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용했다. 그렇죠. 그래서 유교정치가 시행됐으니 하나의 단어처럼 기억합시다. 뭐 성종하면 유교정치, 최승로의 28조, 최승로의 시무 28조, 성종 유교정치, 유교정치 최승로 1위. 그렇죠.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한번 봅시다. 사료에 나타나 있는데요. 자, 7조. 태조께서 나라를 통일한 다음에 외관을 두고자 했는데 외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관을 얘기합니다. 외관, 지방관을 두고자 했는다. 척컨대 외관을 둡시다라고 해서 지방관을 파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왕권이 탄탄해진다. 그렇죠. 이것도 수용해요. 13조. 보면은 연등을 설치하고 겨울엔 팔관을 베푸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동역하고 하니 이것은 좀 줄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자, 이 불교 행사는요. 지금하고 좀 틀립니다. 국가 중앙정부에서 시행을 하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돈을 쓰면서 막 놀아라 막 이렇게 하니까 이때 이 노는 비용은 다 누가 내는 거죠? 백성들이 내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살기 힘든데 우리는 다 죄송해요. 술차 마시고 놀고 그렇죠? 백성들은 막 고요를 빼가지고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 비용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불교 행사를 조금 억제하는 것이 어떻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성종이 폐지시켜버리자. 그래서 폐지시켰고 현종 때 다시 부활을 시켜요. 그럼 태조왕건이 봤을 때 훈유 10조 뭐라고 그래요? 이 간신들이 불교 행사를 가감하는 거 건의하지 못하게 해라 라고 했는데 간신이 최승로네요. 그렇죠? 아직 시험에는 안 나왔어요. 이런 거는. 자, 동그라미 3번. 20조. 불교를 행하는 것은 수신의 근본이고, 자 보세요. 불교는 수신이래요. 몸을 닦는 거죠. 자, 그리고 유교를 행하는 것은 치국의 근원,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요. 그렇죠? 수신은 내세를 위한 것이고 치국은 연세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교 정치하니까 불교 비판 불교 국가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유교를 조금 더 중요시했다는, 내세보다 현세가 더 좋은 거고 나라를 다스리는 게 더 큰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불교도 중요하지만 유교가 조금 더 중요하니 우리가 유교에도 좀 힘을 실어야겠다라고 유교를 조금 강조했던 것이 이 최승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최승로의 유교 정치, 그러니까 불교 행사도 폐지하고 최승로가 폐지한 게 아니고 성종이 폐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해하는데 아니다. 불교도 중요시했고 유교도 중요시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볼게요. 유교 진흥 정책, 불교 행사를 폐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종 때 부활하게 되는데 아무튼 설명드렸고요. 국자감, 대학교, 그렇죠? 국자감. 고려의 대학교는 국자감입니다. 신라는 국학이고요. 자, 그리고 경학 박사, 의학 박사를 파견했다라는 거죠. 박사도 파견하고요. 그렇죠? 통치체제 정비, 다 성종이에요. 정치체제 정비, 이성육부의 중앙관제를 육부체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삼성육부 있죠. 그것을 모방해서 우리가 그 시스템만, 그 체제만 이렇게 딱 이거 괜찮네. 이렇게 왕 밑에 뭔 성이 있고 그 육부가 있으면 육부에서 결정해서 올라가서 이 시스템 괜찮다라고 한 거지. 당나라의 그것을 다 쓴 것이 아니죠. 자, 지방 중요 지역인 12목에 목사를 파견합니다. 12목, 목사라고 하는 것은 지방관이죠. 12목 뭡니까? 예전에 우리가 22담로 무령왕, 그렇죠? 22담로가 뭐였어요? 도시 22개죠. 맞아요. 12개 특별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12개 특별시에 지방관을 파견한 것이 12목의 목사를 파견한 것이고, 향리라는 제도도 성종 때 만들어요. 향리가 뭐냐?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강동 육주를 설치하는데 강동 육주가 뭔데요? 이것도 역시 차근차근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종 때 있었구나. 지금은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아시게 될 겁니다. 사회시설을 정비하는데 의창이죠. 의창 성종. 그렇죠? 의창을 설치하고요. 의창은 뭐예요? 빈민구제예요. 춘대춘합제도. 그리고 이제 상평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상평창은 뭐냐면요. 물가를 조정하는 겁니다.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면 뭡니까? 이 물가 조절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물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것을 국가에서 사들여서 물가를 다시 안정시키는 물가 안정기구가 상평창이었다라는 거죠. 돈도 찍었어요. 화폐 발행 건원중보라고 돈도 찍었는데 이 건원중보는 유통이 안 돼요. 왜냐하면 고려 시대는 자급자족입니다. 자신이 먹는 것은 자신이 만들어가지고 유통을 하기 때문에 이 동전의 유통, 화폐 유통은 안 돼요. 언제까지? 조선 후기까지요. 조선 후기에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돈은 찍되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앞으로 돈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자, 노비완천법인데요. 이것은 노비안건법에 의해서 보시면 아까 여기에서
자, 이쪽에 있었던 원래 평민이었는데 노비가 된 사람을 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들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들의 지배를 받은 지금은 야 돌쇠야 이것 좀 해봐. 돌쇠? 야 나 너랑 똑같아 신분. 내가 무슨 노비인 줄 알아? 이렇게 되면서 이것이 어디 건방지게 자식이 그러면서 뜯어 패고 막 이런 일이 사회 질서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막 생겨버리니까 야 이거 왜 이러지? 아 광종이 잘못했던 거 노비양관법이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모두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있죠. 예전에 주인이었던 사람 막 죽이고 이랬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들을 뽑아라. 그래서 그들을 추려가지고 다시 노비로 환천하는 방법이에요. 노비 환천법 이런 것도 있었어요. 노비를 다시 환천하는 것. 노비양관법에 의해서 노비 저거 부작용이 있구나. 다시 환천시켜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노비 환천법. 자, 목종이 있는데요. 목종은 이제 전식과 개정전식과 뭔지 모르겠다 모르셔도 되고 나중에 경제편에서 한 번에 제가 정리를 해드려요. 현종 때는요. 전국을 5도 양계 경기로 나누는데요. 이것도 조금 있으면 바로 이번 시간에 바로 끝내드릴 거예요. 5도 양계 경기로 나누고요. 됐어요. 그 아래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불교를 진흥하는데 현종 때 그 성종 때 했던 불교 행사 폐지했죠. 이것을 다시 부활시키는 왕이 또 현종입니다. 그리고 거란이 2차 침입을 해요. 그때 또 뭡니까? 거란이 2차, 3차 침입을 하는데 이때 이 거란의 침입도 막았고요. 자, 문종 때 공음전, 그래서 5품 이상 관리에게 지급하는 공음전. 공음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5품 이상이 고려의 귀족입니다. 귀족들에게 토지제도, 그러니까 월급을 주잖아요. 월급 플러스 보너스를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5품 이상 관리에게 특별한 보너스 땅을 지급하는데요. 그것이 공음전이라고 합니다. 이 공음전을 만든 왕이 문종이에요. 뭐 안 해오셔도 됩니다. 딱 한 번 이 문종 때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우리 시험 그렇게 이제 까탈스럽게 안 나오니까요. 공음전이라는 게 뭐냐? 5품 이상 관리에게 보너스를 지급했던 토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경정전식과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유학의 장려 이런 거 있는데 이것은 이제 조금 있다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는 통치체제 정비로 들어가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고려전기 왕들의 업적을 싹 다 외워야 돼요. 성종 때까지는 우리가 웬만하면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통치체제를 한번 봐봅시다. 그 판서로 미리 보기 있죠?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죠? 제가 다 정리를 해놨잖아요. 필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이성육부를 할 거예요. 왕이 있고요. 왕이 있고 중서문화성이 있습니다. 중서문화성이 있고 상서성이 있어요. 자, 말 그대로 이성이죠. 이성이고 이 중서문화성은 재신과 낭사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재신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 낭사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상서성 밑에는 육부를 총괄합니다. 육부. 그래서 실무 관청 6개예요. 6개 부서. 이, 병, 호, 형, 예, 공 해서 부. 부서가 6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하여 이성 6개의 부서, 이성 6부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호부가 있어요. 호부. 자, 호구조사한다는 거 있죠. 가정이 몇 개 가정이고, 그럼 뭐예요? 여기에선 보통 세금을 걷게 됩니다. 세금. 국가에서 세금이 필요해요.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상서성에서, 중서문화성에서 의결해요. 그러니까 세금 걷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누가 합니까? 재신이 합니다. 재신은 2품 이상의 관리인데요. 얘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애들이에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결정하면 이쪽에다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결정받네 라고 하면 상서성에서 그리고 호부에 얘기를 하죠. 그러면 세금을 직접 가서 백성들에게 걷어오는 거죠. 그러면 호부에서 걷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서성에서 이 보고를 하죠. 그러면 얘들이 총집행을 하는 거예요. 집행을 하는데 결정을 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런 이성육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 중추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중추원.
중추원은 또 두 개의 그 관직으로 나눠지는데요. 중추원에 추밀이라는 관직이 있고요. 그리고 승선이라는 관직이 있어요. 낭사는 이제 삼품 이하고요. 그리고 그 대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간권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 추밀은 2품 이상이에요. 2품 이상.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장차관급이에요. 엄청 높은 사람들 있죠. 2품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중추원의 추밀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기밀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전시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 국가 기밀 있죠? 이런 것들. 그리고 왕의 비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국가의 기밀을 담당하는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죠. 승선 같은 경우는 3품 이하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3품 이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왕명을 출납하는 왕의 비서 역할을 했던 비서관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추원에 승선이 있었다. 그리고 어사대가 있었는데요. 이 어사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암행어사, 그렇죠? 어사대는 뭐예요? 관리의 비리를 감찰했던 기구고요. 그리고 삼사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그 화폐, 돈이라든가 국가의 재정을 담당했던 기구인데요. 일단 곡식이나 화폐 왔다 갔다 하는 장부 정리 뭐 이런 것들, 그 창고 정리 이렇게 했던 삼사입니다. 그래서 화폐 곡식의 출납이나 회계를 담당했던 부서가 삼사고, 춘추관은 역사를 편찬하고 보관하는 기구죠. 그래서 이렇게 왕 밑에 이렇게 돼 있는 것. 그래서 이성육부가 최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 고려는 이성육부, 그러니까 중국에서 삼성육부를 니들이 따온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랑 똑같이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 이거 적으시면 안 되지요. 그 판서로 미루보기 다 있어요. 도병마사는 뭐 하는 거냐면, 도병마사 식목도감은 얘들은 이런 거예요. 그 기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건물 자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서문화성 요 안에서 일하고 상서성이라는 이런 데서 일하는데 얘들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가 비상시에 국무회의가 열려요. 지금도 대통령이 주재하죠. 전시 상황 같은 경우는 각국 장관이 모여서 장관들이 뭐 탄을 하는 장관, 전략을 짜는 사람 이렇게 하는 일이 바뀌거든요. 그게 국무회의인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도병마사 식목도감입니다. 특히나 도병마사 같은 경우는 비상시국에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여기에서 높은 사람 누가 있죠? 제신, 그렇죠. 추밀이 있죠. 딱 봐도 높아 보이지 않아요? 2품 이상이니까, 그렇죠. 제신과 추밀이 이쪽으로 모여요. 왕을 필두로 해서 이쪽으로 모여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도병마사 회의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도병마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도병마사 같은 경우는 없는 기구가 생기는 거죠. 원래 하는 일이 있어. 근데 얘들이 이 일을 다 버리고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비상시에. 그렇죠? 그럼 식목도감은 뭐 하는 것이냐? 국가의 그 법이라든가 의례, 그러니까 외교사절단이 왔어요. 근데 얘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급하죠? 그러면 이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빨리 만들어보자. 그래서 법 같은 걸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것이 식목도감. 그래서 도병마사 식목도감은 원래는 없는 기구인데 막 만들어지는 임시기구입니다. 그리고 회의기구죠. 회의기구고. 그리고 귀족들의 특권을 유지하는 기관이에요. 보세요. 얘들이 지금 몇 품 이상이죠? 2품 이상이죠. 2품 이상이면 왕한테 어떻게 한번 해볼 만한 거예요. 그렇죠? 1품, 2품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있는데 왕이 야, 그럼 반말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왕권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귀족 회의 기구였던 것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다라는 거죠. 특이한 제도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보자라는 거죠. 이 도병마사라는 것은 원래 도병마사는 임시기구였죠. 그런데 임시기구였는데 도병마사가 이름이 나중에 바뀝니다. 도평의사사로 바뀌어요. 이게 우리가 공부를 아직 안 해서 그런데 원간섭기에 들어가면 이게 뭔데요? 그냥 보세요. 원간섭기에 들어가면 원나라의 지배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원간섭기라고 하는데 이 원간섭기에 들어가면 도평의사사로 이름이 바뀌고요. 이것이 이런 모든 시스템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지고 그래서 이제 이 도평의사사가 이 일종의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 했던 모든 일을 다 하는 국가 최고기구가 돼요. 그러면서 이것이 임시기구만 안 되죠. 그래서 상설기군. 상설기관은 뭡니까? 항상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설기구예요. 항상 만들어져 있는 거. 요것은 임시기구. 만들었다 없어졌다 막 그런 기구.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상설기구가 되고 이런 것이 싹 다 무너지게 된다. 고려 후기로 가면.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 정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또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 대화에서요. A, B 신하들이 나오는데 아이고 문화시중어른 요번에 문화시중이 되셨다며 축하드립니다 라고 얘기해요. 문화시중이라는 사람이 중서문화성의 장관이에요. 장관이 문화시중입니다. 그래서 문화시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다? 요것이 중서문화성. 그렇다면 고려시대구나 라고 아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기구 중에 낭사와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그 어사대의 관리가 따로 하나의 권한을 갖습니다. 이른바 요것이 대간제도인데요. 서경 간쟁 봉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쟁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대간권이라고 하거든요. 대간제도. 이것을 갖고 있는데 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왕이 잘못을 하면 비판을 할 수 있어요. 왕이 지금 왕이 반말했다. 그러면 폐하께서는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 건방지게 삿대질을 못합니다. 왜요? 법이 그래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사대관과 중서문화성의 낭사입니다. 이 간쟁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걸 할 수 있고요. 자, 왕이 술에 취했습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이상할 결정을 했어요. 내일 세금 20% 걷어. 그럼 난리가 나죠. 그런 제도 왕이 딱 얘기하면 그대로 시행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잘못된 왕명을 반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봉박권이에요. 그래서 이거 왕이 실수한 것 같다. 왕에게 다시 이것을 돌려라. 그래서 왕에게 다시 수정해가지고 갖고 오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엄청나죠? 그렇죠? 이런 걸 갖고 있었고 서경권은 왕이 오품 이하의 관리를 지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쟤는 임명시켜서 이쪽에서 일보게 해라고 얘기하는데 왕이 함부로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서경권을 갖고 있는 그 신하들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이게 서경권이에요. 이걸 갖고 그러니까 왕이 제약이 많죠. 그런데 이거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법이 그래요. 이것이 이성육부제도고 이것이 대간제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대간권을 갖고 있는 것은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 관원인데 보세요. 삼품이하에 관리인데도 힘이 막강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왕이 이 건방진 매우 쳐라 못한다니까요. 그렇죠? 못해요. 법이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는요. 조선하고 고려, 조선의 의정부와 육조가 있는데 이 조선과 고려를 비교해서 시험 문제 낼 때요. 고려를 더 많이 내요. 그래서 고려를 내놓고 조선과 비슷한 기구를 찾아라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보면 이 상서성은 조선에 육조가 있거든요. 육조와 육부는 거의 비슷한데 이 파워순이에요. 이병호형 예공 조선은 이호 예병 형공 이렇게 가는데 파워순인데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육부가 있다면 조선에는 육조가 있고요. 이 육부를 총괄하는 상서성이 있다면 조선에는 의정부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쪽에 의정부가 조금 더 가깝고 그리고 이 승서는 승정원이라고 하는 조선의 비서기관이 있습니다. 이 승정원하고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어사대라고 하는 것은 사헌부가 있어요. 사헌부. 조선의 3사 중에 하나인데 사헌부가 있는데 선생님 지금 조선의 3사라고 하셨어요? 3사 고려에 있는데요? 예, 있는데요. 조선의 3사는 조금 틀립니다. 이 조선의 3사는요. 사헌부, 간원, 홍문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우리 어차피 조선에 또예요. 사헌부는 어사대, 그렇죠? 그리고 관리 비리 관찰, 사간원은 간쟁하는 역할을 했던 곳, 홍문관은 또 그 정책을 결정하고 왕의 자문 역할을 했던 곳이거든요. 이 세 가지의 기구를 합해서 사가 이제 이거 홍문관인데 이제 그래서 3사, 세 개의 기구다. 그래서 3사라고 하는 것이고 이 조선의 3사는 뭘 갖고 있었냐면 대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려의 3사는 뭐라고요? 확폐, 곡식의 출납, 회계를 단순한 회계를 정리를 했다면 담당을 했다면 조선의 3사는 아니다. 대간권을 갖고 있었다. 이것이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자, 그래서
판서로 미리 보기 다음에 나오는 그 글자로 한번 봐볼게요. 양괄호 1번에 이성육부제도. 아이고 죄송해요. 열강을 하다 보니까 분필을 먹었어. 자, 이성육부죠? 이성육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분필 먹어서. 당해 삼성육부제도를 수용합니다. 그래서 이성육부제도로 따로 정비를 하고요. 독자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중서문화성이 있죠? 장관인 문화시중이 국정을 총괄하고요. 재신과 낭사로 구분이 됐다라는 것. 상서성 실무기관인 육부를 총괄하는 그 총괄 기구입니다. 그렇죠? 귀족 합의 기구가 있죠. 귀족 합의 최고 기구가 뭐예요? 이 도병마사 식목도감인데 이것을 가서 앞자 따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제추 기구라고 합니다. 제추회의 기구. 그러니까 이것은 고려 전체에 통틀어서 입품 이상의 관리들이 임시적으로 회의했던 최고 기구죠. 그래서 재신과 추밀이 참여를 했습니다. 동그라미 1번의 도병마사. 기억번의 역할. 고려의 국방 문제를 담당하는 국가 최고의 회의 기구고. 니은번에 보시면 니은번 어디 있어? 변화. 그렇죠? 도병마사는 임시적인 회의 기구로 구성되었다가 국가 최고 회의 기구로 바뀌지요. 2번 식목도감. 자, 식목도감은요. 법의 제정이나 국가 의례를 다루던 최고 기구입니다. 기타. 중추원. 2품 이상의 추밀 그리고 3품 이하의 승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이 중추원. 하는 일은 다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3, 4. 화폐와 곡식의 출납을 담당했던 회계기구였다라는 것. 어사대.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탄핵했던 기구다라는 거죠. 대간제도. 여기 있죠? 간쟁, 서경, 봉박. 그렇죠? 대간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사대의 관원과 중서문화성의 낭사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자, 이제 지방행정 조직을 한번 잠깐 볼까요? 최대한 조금 빼고 싶어요. 최대한 좀 빼봅시다. 자, 지방행정구역인데요. 자, 거기에서 보시면 판서로 미리 보기가 있죠. 고려는요, 이렇게 북계와 동계로 나뉘어요. 그래서 계가 두 개죠. 이른바 양계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양광도, 교주도, 서해도 이렇게 경상 전라도에서 5도, 도가 5개죠. 그래서 이쪽은 5도, 이쪽은 양계라고 하는데 이쪽에 거란 애들이 살고 있고 이쪽에 여진 애들이 살고 있어요. 얘들 시도 때도 없이 내려와서 약탈을 자행합니다. 약탈만 하면 다행이게 와서 사람도 죽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살아요. 그래서 여기는 군대가 삽니다. 그래서 군사 특별 지역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기가 왜구가 또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왜구를 막기 위해서 또 이렇게 길게 계가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는 군사 특별 구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계 밑에는 진이라는 곳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군사 요충지에 진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이렇게 이제 국경을 방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병마사라는 양계, 병마사라는 지방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양계 어떻게 보면 도지사죠. 여기 5도에는 안찰사가 파견되는데 도지사들, 양계의 도지사 병마사고 5도의 도지사 안찰사가 파견됩니다. 그렇죠? 주요 거점에는 양계 밑에, 계 밑에 진이 있었고, 자 5도 밑에는 안찰사가 있어요. 그래서 주와 군이나 현이 있고요. 주군현 밑에 또 이렇게 이제 좋아요.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자, 5도는 일반 사람들이 지금과 같은 일반 행정구역으로서 사람이 살게 되는 거예요. 자, 5도가 있죠. 도가 있고 주, 군, 현이 있어요. 그리고 주군현이 있고 그 아래 또 속현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또 특수행정구역 향부곡 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여기 속현 그리고 향부곡 소인데요.
자, 보세요. 주군현까지 이때까지는 지방관이 파견됩니다. 지방관이 파견돼요. 중앙에서 지방장관을 파견을 보내요. 근데 이 속현 이하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습니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봐도 숫자가 뭐가 많아요? 이게 뭐냐면 행정구역인데 서울시, 강남구, 그렇죠? 어디 동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그렇죠? 이 순서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방관이 파견되는 건 일반 주군현까지 파견되는데 속현 이하는 파견되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많죠? 속현이 더 많죠. 그래서 속현이 더 많으니까 다시 얘기하면 전국의 지방관이 파견됐다 안 됐다? 전국의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했다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죠. 그런데 조선시대 가면요. 속현 이하는 폐지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선시대는 다 지방관이 파견됐네요. 그렇죠. 전국의 지방관이 파견된 것은 조선. 그리고 그 고려 시대는 전국의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책을 한번 봐볼까요? 자, 양거리 1번에 일반 행정구역입니다. 행정구역 전국 5도로 확정지었죠. 5도 양계 경기로 크게 나눈 사람이 현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국 5도로 확정지고요. 5도 아래 주군현을 설치를 했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지방관을 파견하는데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보다 그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훨씬 더 많았다. 전국의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했다라는 얘기고, 행정실무, 조세, 공물, 역의 징수는 향리라는 사람들이 직접 담당을 했고요. 군사행정구역, 동그라미 1번에 군사구역, 군사적 특수지역으로 북방 국경지역의 동계와 북계, 양계 두 개, 그렇죠, 개가 있고, 지방관이 파견됐는데 병마사를 파견했어요. 그 밑에 진을 설치했고요. 그렇죠? 자, 양괄호 3번에 보시면 특수행정구역과 향리가 나와 있어요. 특수행정구역은 향부곡소입니다. 그래서 이 향부곡소는 일단 향부곡은 농업에만 종사할 수 있고요. 소는 수공업에만 종사할 수 있습니다. 수공업.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 향부곡소는 원래는 속현이나 주현이었어요. 근데 이 동네에서요, 반란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나고 진압을 했어요. 근데 이 진압을 했으면 A, B, C가 있을 때 그러면 진압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냥 똑같이 해두면 얘들도 반란이 일어나도 별거 없구나. 반란이 일어날 수 있죠. 이 애들 징벌을 해야 돼요. 징벌을 하는 이유가 징벌을 했을 때 제도가 향부곡소입니다. 그래서 소로 해버리면 니네 동네는 수공업밖에 할 수가 없어. 니네 동네는 향부곡, 농업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 이렇게 강등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누구예요? 양민입니다. 그러니까 평민이에요. 평민들이 살고 있는데 신분은 평민이지만 하는 일은 농업 수공업에 종사해요.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얘들이요 이사 가면 되지 않아요? 이사 금지예요. 그래서 거주 이전의 금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고요. 그리고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지요. 그리고 나서 이 일반 군현민이 세금을 100을 낸다. 그러면 150, 200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일반 군현보다 세금도 훨씬 더 많이 징수를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향부곡소였어요. 신분은 양인인데 대우는 거의 천민 수준이죠. 그렇죠? 자, 향리, 지방호족 출신으로 지방의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세력으로 지방실제 지배층인데 나중에 이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군사조직이 있습니다. 양괄호 1번에 중앙군, 구성은 2군 6위예요. 2군 6위가 중앙군이고, 양괄호 2번에 지방군, 특수군이 있는데 지방군은 주진군, 주현군인데 외울 게 없어요. 자, 진에 주둔하는 군대 주진군이죠. 현에 주둔하는 군대 주현군이죠. 주현군은 어디예요? 5도. 그렇죠? 주진군은 어디예요? 양계. 외웠다라는 거죠. 지방군이에요. 특수군, 관군, 별무반, 삼별초 이렇게 있는데 설명 다 드릴 겁니다. 자, 이 관리 임용 제도가 있는데요. 그래요. 이 관리 임용 제도는 우리가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조금 쉬었다가 관리 임용 제도 들어가겠습니다.